직업 상담사 되기 전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마 직업 상담사 되고 난 후는 이런 애 하는 것이 하나만 있나요? 되기 전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근무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네?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이거 여기 없는 질문입니다. 제가 깜짝 질문입니다. 이론과 현실 이런 거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직업 상담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의 이론이나 아니면 막 이것저것 교과서적인 내용 이런 부분이 사실 현직에는 한 95%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결국에는 직업 상담이라는 거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으로 책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론상으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과는 정말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아들러가 열등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을 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열등감은 그 우울성을 추구해 나가는 에너지로 작동된다. 열등감 그것도 우울성 추구. 아들 자체가 어릴 때 고릴병을 앓았던 그 열등감이 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디 적용이 되세요? 이게 생각이 나던 게 특히나 이게 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이런 모습을 보이세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삶을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내재적인 어떤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들러가 말하는 어떤 열등감을 통해서 어떤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이 열등감에 갇혀서 어떤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마치 어릴 때부터 족쇄에 묶여서 자라난 코끼리처럼 이제 몸집이 커져서 그 족쇄를 충분히 부수고 나올 수 있는데도 그 족쇄를 부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처럼 어떤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의지 자체가 안 난다는 게 분명 아들러가 그때 아들러의 이론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 뭔가 열등감이라는 그런 생각은 뇌리에 정말 크게 박혀가지고 그때 상담하면서 그때 좀 아들러도 이런 좀 약간 몸집이 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좀 약간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공부하던 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배운 거는 극복을 했는데 극복을 했는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열등감에는 계속 사로잡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극복하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들러는 극복을 했지만 저는 이분들은 이제 극복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분들이 어떤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판단한 거예요. 그냥 지레짐작한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하셔서 절대 그분들을 업신여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그런 자신감을 최대한 북돋아 주려는 좀 그런 쪽으로 시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당장 어떤 직업 상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자신감이 없으면 될 수 있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업적인 부분보다는 좀 심리적인 부분을 좀 케어해 주려고 좀 그렇게 최대한 말도 많이 들어주고요.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혹시 1급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은 가진 적이 있나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나요? 어떻나요? 1급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 생각 좀 그대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직업 상담사 1급 자격증은 일단 전문적인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직업 상담사 1급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NCS 기반으로 이제 강사로 진출을 할 때, 이때는 이 1급이라는 임팩트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직에서의 어떤 실무적인 그런 경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NCS 같은 경우에 강사가 되려면 일정 점수 이상 그런 취득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최소 조건이 된다는 게,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위험? 예, 그런 거에, 그래서 만약에 강사 쪽을 이제 해보고 싶다고 하면 아마도 1급은 거의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은 아니고요. 다 됐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임금 등 근무 환경에 대하여 한번 모니터로 하겠습니다. 꼭 안 밝혀도 되고요.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해 도 되고요. 임금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근로 시간이나 주말 근무 있는 거는 어떻는지, 그 다음에 사대보험 관계는 아마 비정규직이면 되지 이럴 것 같는데, 그 다음에 그렇죠. 부서 구성원하고 직속 상관은 어떻는지, 이거 될 수 있으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할 수 있는 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한 거 어려운 거 질문에 미안해요. 아닙니다. 네.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티스 잘 보면 얼마나 탱탱한지 이렇게 머리만 들어도 탱글탱글한 이마를 볼 수 있을게요. 네, 이번에는 우리 오티스 들고 있어요. 그치? 들고 있잖아. 우리 오티스가 늘 들고 있는데요. 하는 시간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티스 잘했어. 임금은 이게 유관기관이랑,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이제 뭐 고용노동부 같은 데 소속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이랑, 그리고 유관기관 방금 이렇게 정부 어떤 정책을 이제 협력해 가지고 하는 기업 같은 데서 하는 곳이랑 임금의 정도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초년으로 들어갔을 때요, 거의 초년생들이 다 그렇지만 최저임금부터 시작하시고 한다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한 180, 190 이 정도 되나요, 월급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175만 원 정도 됩니다. 175예요. 예. 그래서 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급으로 사실 많지는 않다, 그죠? 예, 시급으로 따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월급으로 따지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월급제가 좋은 것 같아요. 월급제가 좋겠죠. 네. 네. 예. 근무 시간. 네, 근무 시간은 이것도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야근을 하는 곳도 있기는 하대요.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런 업체들도 보통 업체들도 최대한 정규 근로 시간을 따르려고 노력은 해요. 아예 그런 부분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했는데도 이게 처리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취업 박람회를 진행해가지고 하루에 접수를 해야 될 구직 신청서가 몇 천이 됐을 때, 이럴 때는 정말 피치 못하게 내일 걸 조금 감안을 해서 미뤄놓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조금 몇 시간 좀 더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최대한 정규 근무 시간을 지키려고는 하지만, 시간은? 예. 09시부터 18시? 예, 18시까지 이렇게 지키려고는 하지만, 피치 못하게 또 기관에 따라서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예. 야간이나 주말 근무도 뭐 할 때도 있다. 주말도 한 번씩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에서 네. 이제 만약에 취업 박람회 이런 것 어떤 그런 걸 주말에 만약 진행하게 되면, 업무 지원차 이렇게 가끔 가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웬만하면 그런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업무의 본업화가 돼요. 사대보험 이런 거는 지금 안 대주죠. 고용보험은 해주나요? 4대 보험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공공기관이니까. 일단 국가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고용 지원 정책 이런 거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구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구인을 승인해주는, 받아주고, 그 다음에 워크넷이라는 공공정보망에 이제 등록을 시켜주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데도, 그런 예외가 없는 사업장인데도, 만약에 4대 보험을 보장해주지 않는 곳에서 구인 신청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등록을 해주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그 기본적인 어떤 업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이런 일을 하는 일을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자기네들이 4대 보험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이율배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네. 부서 구성원하고 직속 상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알았나요? 아니요. 힘차게 더블 서핑 출발! 네, 우리 주머니 우리 친구들이 아주 멋지게 서핑을 펴는 모습이네요. 너무 완벽한 속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멋진 모습 보여준 우리 친구들. 제가 있는 직장의 상사분들은 사실 그 직속 상관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부산경제인공원에 일단 소속이 되어서 그렇죠. 네. 그 약간 그 입주기관으로 그러니까 그 입주기관 입주기관이 있네. 예, 입주기관으로 이제 파견되는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되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그 안에 계시는 그 그렇지, 그렇지. 분들이랑은 직속 상관은 아니고 업무적인 상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일반 직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안 되지만요. 근데 막 이게 그 어떤 업무적으로 막 너무 못하면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뭐 지시를 내리거나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그것을 뽑아야 되는데 파견 받아가 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순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그쪽에서 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요. 이거를 그런 거 고려를 안 해본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개별 이제 자신만들만의 부서를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고용도 하고 무계약직도 좀 더 많이 뽑아서 이제 곧 완전 이제 입주기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닌 이제 어엿한 한 부서로 이제 만들려고 이제 예산 확보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현실이 그런 거라서 꼭 그게 나쁘게 보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도 이건 어디까지 제가 임시직이고 그래서 함부로 말할 부분이 아니긴 한데 어떤 그 부산시청의 어떤 그런 이 기관에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면서 거기 이제 직원을 파견해서 이제 만약에 같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분명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그리고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이득이 맞아서 된 부분. 부산경제진흥원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나요? 자신만이 뭐 있었어요? 이게 우리 학원에서 우리 학원에도 취업 지원 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 주임님께서 또 좀 서포트 해주셨네요. 많이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견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 인턴 자리에서 제가 10명 뽑는데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턴 중에서 또 면접을 봐서 몇 명은 이제 합격이 되는 3명이 합격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 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아까 그 175만 원을 했는데 조금 더 다른 거 하나도 없나요? 그것만 끝나나요? 아니요, 이거는 뭐 차비라든지 뭐 수당이라든지 전혀 안 보고 딱 175예요. 일단 근데 이거는 기관마다 다르다는 거를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신 곳은 이 정도 받고 있다. 그게 사실 제가 받는 거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으시기 때문에 경력 사다리 생각하고요. 이보 전전을 위한 일부 후퇴다. 경력 키운다 공공기관에서.
부산 고용 플러스 복지센터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여기에 공공기관에 근무한다. 이걸 디딤돌 하여 이리 좀 생각하면 또 인생 100세, 110세, 120세 중에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직업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직장 자격증 공부 중에 있거나 또 공부를 시도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보실 것 같는데 그런 분들에게 직업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분에게 격려의 한마디 있으시면 해주실래요? 조언도 좋고요. 일단 다들 화이팅이시고요. 어디까지나 직업 상담사는 네. 사회복지라는 큰 틀 안에 속해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보다는 어떤 타인을 위한 그런 마인드를 항상 한켠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게 좀 입직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쪽 분야로 나가시는데요. 어떤 마음의 위안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기둥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느 직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직업을 수행하면서 이 직업을 수행하는 그 도중에 내가 나도 배울 점을 계속 발견해 나가려고 시도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근데 또 그렇게 앞에서는 열등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또 이거를 극복하려고 뭔가 뭐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저희 이렇게 구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니까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또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장애인 게 뭐 어때서 이렇게 또 자신감이 차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고 이런 분들도 보고 저런 분들도 보고 이렇게 여러 분들도 보면서 나도 이런 분들한테 이제 배울 게 있구나. 내가 이때까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이런 직업을 수행하면서 계속 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막 어떤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닌 이런 편견을 좀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그리고 거기 중장년층들이 많이 오는 것만큼 이제 그분들이 이제 털어놓는 이야기 중에서 보면 삶의 지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인생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업을 수행하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닌 이 직업을 수행하면서 정말 내가 배울 수 있는 거를 끊임없이 계속 찾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스스로의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직업에요. 준비하시는 분은 열심히 준비하셔도 되겠다, 그죠? 예. 일단은 자격증 따는데 제일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업 상담사 현직에 계신 부산진흥원 소속의 윤성중 쌤을 모셔서 그냥 생생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